어머니, 쉬고 계세요. 배에서 짐 가져올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작은 배에 올라타더니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서해 한가운데 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없는 무인도였죠. 그 섬 위에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72살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며느리가 타고 온 배는 이미 점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노인을 섬에 두고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가 사라지자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3년을 기다린 복수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4월 초 서해 바다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발한 소형 낚싯배 한 척이 파도를 가르며 외딴 무인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배 위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 박금순, 그리고 그 옆에서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 한정아. 정아가 금순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바람이 많이 부네요. 춥지 않으세요? 금순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바다 냄새 맡으니까 살 것 같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섬에 도착하면 경치가 정말 예쁠 거예요. 정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금순을 바라보는 눈동자 속에는 밝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순은 그 눈빛을 보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죠. 배가 낡은 나무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정아가 금순의 휠체어를 밀어 선착장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풀과 바위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여기 계세요. 배에서 짐 가져올게요. 정아가 금순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배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순은 대답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의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선착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배. 정아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휠체어 위에서 작아지는 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백발이 흩날렸고 파도 소리만이 섬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금순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금순이 휠체어의 팔걸이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두 팔에 힘을 주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휠체어에서 한 발, 그리고 다른 한 발. 금순이 선착장 위에 두 발로 우뚝 섰습니다. 3년간 꼼짝도 못했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금순의 두 다리는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운동을 해온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탄탄하고 단단했습니다. 금순이 품 안에서 작은 접이식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위성전화였습니다. 전원을 켜고 번호를 누른 뒤 금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다. 섬에 도착했어. 위치 보낸다. 전화기 버튼을 눌러 GPS 좌표를 전송한 금순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위 그늘,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움푹 파인 지형,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나무 몇 그루. 금순은 두 발로 걸어다니며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금순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품에 숨긴 위성전화 한 대, 주머니 속 비상용 에너지바 몇 개, 그리고 휠체어 등받이에 테이프로 고정해 둔 초소형 카메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딘가에 버리려 한다는 것은 2주 전에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어느 섬인지 어떤 배를 쓸 것인지까지는
오늘에야 알게 된 것이죠. 미리 이 섬에 물자를 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금수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고 6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죠.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오후 금순이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며 이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모퉁이에서 며느리 정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아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금순이 가까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다리가 안 낫는 게 오히려 나아. 그래야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 금순의 휠체어가 멈추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고 금순의 두 손이 휠체어 바퀴를 꽉 쥐었습니다. 금순은 숨을 멈추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이 상태로 있어야 해. 나한테 맡겨. 정아가 전화를 끊고 병실 쪽으로 돌아갔을 때 금수는 이미 복도 반대편으로 휠체어를 돌린 뒤였습니다. 금순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금수는 주치의 강 원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강 원장은 금순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30년 넘게 가족 주치의를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원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금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다리가 나은 거 기록에 남기지 말아주세요. 강 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순 씨, 그게 무슨 말이야? 회복된 걸 왜 숨겨? 며느리가 내 다리가 안 낫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유는 원장님도 짐작하잖아요. 강 원장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금순의 남편 장례식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강 원장이었고 금순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을 때 밤새 옆을 지킨 사람도 강 원장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지 마. 그거 하나만 약속해. 강 원장이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퇴원 서류에는 하반신마비 영구장애라는 진단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3년 금수는 집안에서 완벽한 하반신마비 환자로 살았습니다. 정아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면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 거실에서 조용히 스쿼트를 하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매일 빠짐없이 동네 전자상가에서 보안장비 가게를 운영하는 옛 수산시장 후배 복남에게 부탁해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 6대를 설치했습니다. 금순이 휠체어를 타고 복남의 가게를 찾아갔을 때 복남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혼자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금순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드는 것 같아서 그래. 카메라 좀 달아줘. 복남은 의심 없이 카메라를 설치해 주었고 금수는 매달 현금으로 클라우드 저장 비용을 지불하며 비밀을 지켰습니다. 카메라에는 정아가 금순의 통장 인감을 몰래 복제하는 장면, 부동산 서류를 촬영하는 장면, 영수라는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장면까지 3년치 분량이 고스란히 저장되었습니다. 3년 동안 금순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태호였습니다. 태호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면서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 정아가 잘 챙기지? 금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아가 하루에 2끼만 밥을 주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엉덩이와 허벅지에 욕창이 생겼어도 태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강 원장은 정기 검진 때마다 금순의 욕창과 빈혈 수치를 기록에 빼곡히 남겼습니다. 금순이 병원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기록 잘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강 원장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금수는 대답 대신 서랍 속에 넣어둔 남편의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을 마치고 이 시계를 꺼내보는 것이 금순의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다시 무인도 6일 당일 아침입니다. 정아는 일주일 전부터 태호에게 어머니가 바다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며 낚시 여행을 제안해 두었습니다. 태호는 회사 출장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고 정아는 혼자 연안부두로 향했습니다. 부두에서 선장 만수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섬에 내려드리고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배만 빌려주세요. 만수는 2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아가 섬에서 돌아온 뒤 배 안에 휠체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르신 휠체어는요? 만수가 물었고 정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섬에서 쓰시게 두고 왔어요. 만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수는 며느리가 자신을 유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2주 전 집안 카메라를 통해 감지했습니다. 정아가 컴퓨터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서의 무인도 목록을 검색하고 조수 시간표를 출력하는 장면이 녹화된 것입니다. 금수는 미국에 있는 딸 수진에게 암호화된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버려지면 위성전화로 위치를 보낼 테니 회수할 준비를 해라. 수진은 메일을 받자마자 LA의 로펌에 2주간의 개인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연결해둔 사설탐정 강수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유기되면 GPS 좌표를 보낼게요. 즉시 보트를 보내주세요. 수혁은 목포에 보트와 후배 진호를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금순이 무인도에서 위성전화로 좌표를 보내는 동안 인천으로 돌아간 정아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는데 새벽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정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접수 창구의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치매 진단서와 금순의 사진을 증거로 내밀었죠. 이 치매 진단서는 공범 영수를 통해 대전의 한 작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가짜 서류였습니다. 금순이 실제로 다니던 강 원장의 병원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곳이었죠. 정아는 금순의 전동 휠체어도 미리 처리해 두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몰래 집에서 빼돌려 폐차장에 버렸습니다. 경찰이 집을 확인했을 때 전동 휠체어가 없으니 실종 당시 타고 나갔다는 정아의 말과 딱 맞아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경찰서를 나온 정아는 곧장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금순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밀며 건물 두 채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정아가 어머니 대신 서류 처리를 해드릴게요라며 금순의 위임장을 받아 관공서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 장을 미리 뽑아 모아두었죠. 하지만 이날 내민 위임장만은 정아가 금순 몰래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법무사 선호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관공서에서 정식으로 나온 것이고 위임장의 도장도 맞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선호의 표정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 며느리가 건물 이름을 바꾸러 왔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던 겁니다. 정아가 눈물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오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달라고 하셨어요. 제발 빨리 좀 해주세요. 선우는 입술을 한번 깨문 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시각
무인도에서 금수는 바위 그늘 아래에 마른 풀을 깔아 잠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바 하나를 꺼내 천천히 씹으며 위성 전화의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전원을 껐습니다. 주머니에서 남편의 손목시계를 꺼내 귀에 대었습니다. 째깍째깍 작은 소리가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금수는 시계를 가슴에 안은 채 어둠 속에서 첫 밤을 맞이했습니다. 무인도에서의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가득한 어둠 속에서 금수는 바위 그늘에 등을 기댄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바다 위로 소형 보트 한 척이 천천히 섬에 다가왔습니다. 보트를 운전한 것은 수역의 해양경찰 시절 후배 진호였습니다. 진호가 선착장에 보트를 대고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자 금순이 풀숲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호는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금순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역 선배가 묻지 말라고 했으니 묻지 않는 것이 진호의 방식이었죠. 금순이 보트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젊은이. 진호가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엔진을 걸었습니다. 보트는 어둠 속을 가르며 목포를 향해 4시간을 달렸습니다. 금순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4월 초 서해의 밤 기온은 5도 아래로 떨어졌고 이틀 동안 바위 위에서 잠을 잔 금순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은 바위 사이를 이동하다가 접질려 퉁퉁 부어 있었죠. 목포에 도착한 금수는 수역이 미리 알아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발목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고 체온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며칠은 푹 쉬셔야 합니다. 수역이 옆에서 진단서를 받아들며 금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진단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금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받아 접었습니다. 수역이 마련한 은신처는 목포 해변가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비수기라 손님이 거의 없는 곳이었고 펜션 주인 말순 할머니는 수역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객실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금수는 펜션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정아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는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여보,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직 어머니 소식이 없대. 정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뭐, 사흘째인데 아직도? 태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색견을 투입한다고는 했는데 나도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와. 나 내일 바로 올라간다. 조금만 기다려. 태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아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없는 깨끗한 얼굴이었습니다. 태호가 부산에서 급히 올라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실종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형사 도영이 태호를 맞았습니다. 아드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영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새벽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집 근처 CCTV에는 전혀 안 잡힙니다. 전동 휠체어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돼 있거든요. 태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출장 중이라 그날 집에 없었어요. 도영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CCTV에 안 잡힌다는 것, 전동 휠체어의 이동 거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아가 제출한 치매 진단서의 병원 이름이 금순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에 없는 곳이라는 것. 도영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실종 노인 사건은 경찰서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덮고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으니까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호가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아는 이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경찰서에 가 있는 동안 금순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예금 통장 3개, 부동산 등기권리증, 보험증서, 금순이 평생 모은 재산의 증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정아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 트렁크에 옮기던 중 금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해외 계좌 정보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외 계좌까지 있었어? 정아가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지는 금순이 일부러 넣어둔 미끼였습니다. 정아가 이 계좌에 접근을 시도하는 순간 자동으로 수진에게 알림이 가도록 장치해 둔 함정이었죠. 정아는 서류를 드레스룸 옷장 이중 바닥에 숨기고 태호가 돌아오자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경찰에서 뭐래? 정아가 국을 떠주며 물었습니다. 수색견 투입한다고 했어. 범위 넓힌다고. 태호가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정아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셔야 할 텐데.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의 표정은 걱정하는 며느리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LA. 수진이 로펌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3년간 보내온 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 파일들을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날짜와 내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영상 속 정아의 행동을 분석하던 수진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아가 금순의 통장을 복사할 때마다 거실 한쪽을 힐끗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방향이었죠.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카메라를 의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수진은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비 논리를 미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한국의 변호사 동기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 씨, 정아의 주민등록 이력 조회 부탁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민재가 전화 너머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현재 이름으로는 정가 기록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혼인신고 서류를 보니까 본적지 기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일이 안 맞아요. 수진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이름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 개명 기록을 열람 신청했는데 대전 쪽까지 범위를 넓혀서 조회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수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아가 금고에 있던 해외 계좌 미끼를 물었어요. 접근 시도 로그가 찍혔어요. 금순이 펜션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예상대로구나. 엄마, 지금 바로 움직일까요? 금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2번째 건물까지 손떼게 놔둬. 죄를 더 쌓게 해야 해. 수진이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발목은 좀 어때요? 멀쩡해. 걱정 마. 금순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에게 차마 묻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어떠냐? 그 한마디가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정아는 법무사 선우를 통해 금순명의 건물 한 채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한 채는 세입자가 있어서 절차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 건물 1층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는 옥자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주가 바뀐다는 통보였죠.
옥자 할머니가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아에게 전화를 걸자 정아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가셨어요. 옥자 할머니가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치매? 금순이가? 한 달 전까지 나한테 김치 담그는 법 알려주던 사람이? 옥자 할머니는 동네 이웃들에게 이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아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니 영수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2차 서류 준비 완료. 내일 만나자. 태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영수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밤 11시에 오는 이런 메시지가 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목포 은신처에서 금수는 매일 아침 해변을 걸었습니다. 발목 재활을 겸한 산책이었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두 발로 걷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래를 밟는 감촉이 발바닥을 간지렸고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금수는 걸으면서 태블릿으로 3년치 카메라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빠진 증거가 없는지, 날짜가 맞는지. 영상을 넘기다가 금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정아가 태호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신 계좌로 돈 좀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걸로 차 받고. 태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돈인데? 정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적금 탄 거야. 신경 쓰지 마. 금수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적금이라고 했습니다. 태호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눈을 감은 것인지 금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정아가 2층 창가 자리에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영수. 정아와 10년 전 대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정아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다 됐어? 영수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했어. 실종 1년 지나면 사망 간주 처리 들어가면 되지. 정아가 커피잔을 들어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험금 4억? 7대 3으로 나누는 거 잊지 마.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어. 두 사람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이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서류 작업을 하고 2시간쯤 머물다 각자 흩어지는 것이 패턴이었죠. 아직은 아무도 이 패턴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한 사람의 카메라가 이 카페의 창문을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금순이 목포에 은신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의 변호사 민재였습니다. 수진 씨 찾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정아의 본명은 오미란입니다. 7년 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수진이 책상 위에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사기 내용이 뭔데요? 전 남편의 재산을 빼돌린 겁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피고인 오미라는 혼인관계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계획적으로 편취하였으며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반성에 기미가 없다.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수법이에요. 수진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개명은 언제 한 거예요? 집행유예가 끝나고 바로요. 오미란에서 한정아로 이름을 바꾸고 본적지까지 옮겼어요. 그리고 결혼정 보혜사를 통해서 태호 씨에게 접근한 겁니다.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전 남편 연락처는요? 확보했습니다. 이름은 기철, 현재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바로 기철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철은 처음에 경계했지만 수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또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에게요. 기철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자, 처음 6개월은 완벽한 아내였어요. 제 부모님한테도 효도한다고 난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통장 인감을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더니 제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재산의 80%가 날아간 뒤였어요. 수진이 펜을 다시 들며 물었습니다. 혼자 한 건가요? 기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여자 곁에는 반드시 남자가 있어요. 보험 쪽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험 설계사였던 건 확실합니다. 수진의 펜이 종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보험 쪽 남자. 수진의 머릿속에서 퍼즐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카메라에 찍힌 그 이름, 영수. 수진은 전화를 끊고 바로 3년치 영상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정아가 전화 통화를 하는 영상을 하나하나 넘기다가 한 장면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정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 다 됐어? 실종 1년 지나면 사망 간주 처리 들어가자. 수진이 화면을 멈추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목포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아 본명이 오미란이에요. 7년 전에 전 남편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요. 사기 전과가 있고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금수는 펜션 창가에 서서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건 단순히 재산만 노린 게 아니에요. 수진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바꿔놓고 엄마를 실종 1년 뒤에 사망 처리하려고 했어요. 보험금이 4억이에요. 금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는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예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태호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태호 오빠 계좌에 정아 이름으로 2억이 입금됐어요. 금순이 창틀을 잡은 손에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2억이라고? 네. 정아가 이전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일부예요. 그런데 엄마 카메라 영상을 다시 봤는데 태호 오빠가 무슨 돈이냐고 물었을 때 정아가 적금 탄 거라고 거짓말한 게 찍혀 있어요. 금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태호가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냐?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엄마, 지금은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증거로 확인해야 해요. 금순이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내 말이 맞아. 증거로 하자. 전화를 끄는 금순은 방 안을 서성이다가 서랍에서 남편의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를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3년을 버틴 것은 며느리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태호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 답이 두려웠습니다. 수지는 수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수혁 씨, 태호 오빠 동선도 따로 확인해 주세요. 정하나 영수라는 사람과 접촉하는지
금융 거래는 어떤지 수혁이 메모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이 시점에서 제가 사건 전체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보트 수배나 회수 작전은 단편적인 의뢰였잖아요. 이제부터는 정아의 동선 추적이랑 증거 수집을 본격적으로 맡아주셔야 해요. 수진은 수혁에게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3년간의 위장, 카메라 영상, 정아의 전과 영수라는 공범의 존재, 보험 사기 계획까지 수혁은 1시간 넘게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보험 사기의 사문서 위조, 유기까지. 이건 단독범이 아닙니다. 조직적 범행이에요. 수혁이 메모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아와 영수의 접선 패턴을 잡겠습니다. 수혁은 그날부터 정아의 동선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패턴이 잡혔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남역 인근 2층 카페. 정아와 영수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다음 수요일 수혁은 카페 맞은편 건물 3층에서 망원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정아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5분 뒤 영수가 뒤따라 들어왔죠. 수혁의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눌렸습니다. 정아가 서류 봉투를 영수에게 건네는 장면, 영수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장면, 두 사람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작성하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수혁은 카페 매니저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매번 2시간 정도 머물며 노트북으로 서류 작업을 한다는 것이었죠. 정아가 영수에게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금순의 위조 사망진단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대전에 있는 자기 지인 의사한테 맡겨 최종본을 만들 계획이었죠. 서울에서는 정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금순 실종 1달이 넘어가자 정아는 동네 이웃들에게 눈물을 보이며 동정을 유도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부재 선고 청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가 선임한 변호사 재혁은 강남의 중견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정아가 사무실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재혁은 정아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도 조작된 실종 경위서도 의심하지 않았죠. 재혁은 법원에 제출할 부재 선고 청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출국 전 LA의 로펌 동료에게 사건 파일을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국제법률 공조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둬요. 수혁은 수진이 오기 전에 추가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자택 주소, 근무지, 차량 번호를 파악했고 영수가 자주 찾는 대전의 소규모 병원까지 추적했습니다. 금순의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발급한 곳이자 사망진단서까지 만들려는 곳으로 추정되는 병원이었습니다. 수혁은 병원 주변을 탐문하며 인근 약국 직원에게서 중요한 증언을 얻었습니다. 그 병원 원장이요? 예전에도 이상한 서류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보험 관련이라고 하던데. 수혁은 직접 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미리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수혁 씨, 직접 접근하면 안 돼요. 사설 탐정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잡으면 법정에서 못 써요. 정보만 모아서 나중에 공식 수사기관한테 넘겨야 해요. 수혁은 수집한 모든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정아와 영수의 미래 영상, 영수의 신상 정보, 대전 병원과의 연결고리, 태호의 동선 분석, 수진의 한국 도착에 맞춰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수진의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 목포의 금수는 은신처에서 수혁의 보고서를 태블릿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영수라는 인물, 대전의 병원, 위조 사망진단서. 범행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금수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은 뒤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어디에도 태호가 영수나 정아의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금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진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 로비에서 수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수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진이 캐리어를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수혁 씨야말로요. 보고서 잘 봤어요. 두 사람은 로비 한쪽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혁이 태블릿을 꺼내 미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정아가 영수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위조 사망진단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수혁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신고하면 정아가 서류를 없앨 수 있어요. 신고하고 체포하는 걸 동시에 가야 해요. 수혁이 메모장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검찰에 공식 진정서를 내요. 검찰이 수사 지시를 내리면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체포영장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가 문제되지 않아요. 수혁이 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양경찰 시절에 노인 유기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빈틈없이 가야 합니다. 수진이 수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장 쪽은 수혁 씨한테 맡길게요. 수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맡기세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펜션 문을 열자 금순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수진이 미국으로 떠난 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세월. 전화도 편지도 없었던 시간. 금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수진이 캐리어를 문 앞에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들고.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금순이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네가 와줘서 고맙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금수는 더 말하지 않았고 수진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참 뒤 금순이 수진을 식탁 앞에 앉히고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다. 수진이 물잔을 받으며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태호한테 더 신경 쓴 거, 네가 원망하는 거 안다. 수진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태호가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나하고 아버지가 그 빚을 다 갚았어. 그때부터 태호한테 돈이고 관심이고 다 쏠릴 수밖에 없었다. 금순이 물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장학금 받아서 학비 혼자 해결하고 미국까지 갔잖아. 나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딸이니까 강할 거라고, 혼자서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금순이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었다. 고맙다가 아니라 미안하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잔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대단해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도망간 거예요. 금순이 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알아. 이제는 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수는 USB 하나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3년치가 다 들어있다. 영상 287개, 녹음 43개, 서류 사진 전부. 수진이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것만으로 될까요? 금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정아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해. 수진이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서울에 돌아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먼저 공식 수사부터 열어야 해요. 수진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 씨, 진정서 작성 시작해요. 수진 이름이랑 민재 씨 이름 공동으로요. 민재가 전화 너머로 키보드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3년치 카메라 영상, 정아의 개명 이력과 정가 기록, 전 남편 기철 씨 진술, 수혁 씨가 찍은 미래 영상 무인도 유기경위. 이거 다 넣으면 됩니까? 네. 빠짐없이 넣어요. 검찰이 보고 바로 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게요. 진정서가 완성되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진정서와 첨부 증거를 검토한 뒤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사를 맡게 된 형사는 처음부터 금순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도영이었습니다. 도영은 진정서에 첨부된 증거를 펼쳐보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CCTV에 안 찍혔던 거야. 전동 휠체어가 아니라 배로 데려간 거였어. 도영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아가 제출한 치매 진단서의 발급 병원을 공식 조회하자 금순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에 그 병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서가 가짜라는 첫 번째 공식 증거가 잡힌 것이죠. 수지는 금순의 서울 복귀 방식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안가에서 구조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수진이 이를 걷어찼습니다. 위장 구조는 안 돼요. 나중에 법정에서 수사 절차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 민재와 통화하며 방향을 정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요. 금순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아가 눈치채지 않겠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경찰서에 나타나는 순간 정아의 실종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게 바로 드러나요. 체포영장도 같이 나갈 수 있고요.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금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마치기 전에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수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정아가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건물이랑 금융자산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돼요. 수진이 전화기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언제 냈어요? 오늘 오전이요. 수진이 즉시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재 씨, 이해 신청서 바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검찰 담당 검사한테 엄마 출석 일정 앞당긴다고 알려주세요. 그날 밤 금수는 펜션방에서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자유롭게 걸어 다닌 뒤 다시 앉으려니 다리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금순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연기를 복귀했습니다. 수진이 방문 앞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참아. 금순이 휠체어에 앉은 채 딸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수혁의 차를 타고 목포를 출발했습니다. 금수는 조수석에, 수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4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금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관할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형사 도영이 조사실 문 앞에서 금순을 맞았습니다. 박금순 씨 맞으시죠?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초 며느리 한정아에 의해 서해 무인도에 버려졌습니다. 도영이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다 기록하겠습니다. 금수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의 전화를 엿들은 것부터 장애를 위장하기로 결심한 것, 카메라를 설치한 것, 정아의 학대와 방치, 그리고 무인도에 버려진 날까지 하반신마비를 위장한 것은 며느리의 범행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영이 펜을 멈추고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순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끝난 뒤 도영은 검찰에 체포영장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금순이 경찰서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정아에게 알려지기 전에 체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경찰서에서 금순을 본 민원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치매 실종 할머니가 경찰서에 와 있다는 글이 동네 인터넷 게시판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순아, 너 살아있었어? 정말이야? 금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옥자야, 살아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도영은 체포 일정을 당일 밤으로 앞당겼습니다. 사복경찰 2명과 함께 정아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정아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댓글을 읽고 있었죠. 경찰서에서 그 할머니 본 것 같다는 글이 있던데요. 정아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즉시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아. 서류 다 정리해. 정아가 다급하게 말하는 사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아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도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사복경찰 2명이 보였습니다. 도영이 영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정아 씨 6기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의자 한정아, 본명 오미란. 정아가 뒷걸음질치며 드레스룸 쪽으로 뛰었습니다. 옷장 이중 바닥에 숨겨둔 서류를 없애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복경찰이 먼저 정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정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효부예요. 시어머니를 3년간 돌본 사람이에요.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를 경찰차로 인도하는 동안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레스룸 옷장 이중 바닥에서 금순의 통장 사본, 등기권리증, 위조 위임장,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층 창문에서 태호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호는 커튼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아가 체포된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나갔습니다. 치매 실종으로 신고된 70대 여성 생존 확인, 며느리 유기 혐의로 체포. 금순의 사연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동네에서는 하루 종일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금순은 수진과 함께 호텔에 머물며 도영의 추가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도영이 정아의 드레스룸에서 압수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쳤습니다. 박금순 씨, 이 통장 사본이 본인 거 맞습니까?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위임장은요? 금순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도장은 내 거지만 글씨는 며느리 거예요.
도영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 계좌 메모가 적힌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건요? 금순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일부러 넣어둔 거예요. 가짜예요. 도영이 펜을 멈추고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순은 태연하게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영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의 소규모 병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원장 상철의 진료실 컴퓨터에서 금순 이름으로 된 가짜 치매 진단서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 폴더에 작성 중이던 사망진단서 초안 파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상철이 도영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수라는 사람이 시켜서 한 겁니다. 정아라는 여자는 직접 만난 적 없어요. 도영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 받았어요? 상철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200만 원, 사망 진단서는 5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상철의 자백을 근거로 도영은 영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수는 강남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압수한 휴대폰에서 정아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실종 1년 되면 사망 처리하고 보험금 7대 3으로 나누자. 이 메시지 하나가 정아의 범행이 단독이 아니라 조직적 공모였음을 확정짓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아와 영수가 모두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순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나 집에 갈 거다.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정아 쪽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금순이 휠체어 바퀴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어. 금순은 휠체어에 앉은 채 3년간 살았던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장, 거실, 부엌.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정아가 없는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옥자 할머니였습니다. 반찬통 3개를 양손에 들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금순아, 이 나쁜 년이 너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 옥자 할머니가 금순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때 건물주 바뀐다고 전화했을 때 이상하다 했잖아. 그 며느리가 치매로 요양원 갔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게? 금순이 옥자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고맙다. 진짜. 옥자 할머니가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부터 먹어. 이런 때일수록 밥을 먹어야 써. 금수는 옥자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 식탁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태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자취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금수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후 한 달간 수사가 마무리되었고 검찰은 정아를 총 5가지 혐의로 법원에 넘겼습니다. 금순을 버린 것, 위임장을 위조한 것, 재산을 속여서 빼돌린 것, 건물 이름을 바꾸고 대출금을 가로챈 것, 가리고 보험금을 노리고 사망진단서까지 준비한 것, 영수는 가짜 서류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와 보험 사기를 함께 꾸민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수지는 민재와 함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별도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정아가 위조 위임장으로 넘긴 건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대출금 반환, 3년간의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한 것이었죠. 재판 준비 기간 동안 금수는 여전히 휠체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수진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재판에서 정아 쪽이 시어머니가 3년간 사기를 쳤다고 역공할 거예요. 엄마가 법정에서 일어서는 순간을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맞춰야 해요. 금순이 휠체어 팔걸이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마지막까지 참는다. 재판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도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아가 구치소에서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편을 들어라. 안 그러면 당신도 끌고 들어간다. 금수는 이 소식을 듣고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실.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정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소 옷을 입은 정아는 한 달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밑이 거먹게 내려앉아 있었죠. 금순이 휠체어를 밀고 칸막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오해예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금순이 정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미라나. 정아의 입이 멈추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내 본명으로 불러줄까? 오미란. 정아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금순이 칸막이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기철이가 안부 전하더라. 7년 만에 내 얘기를 또 하게 됐다고. 정아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순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증거는 다 있다. 그런데 하나만 말해둘게. 금순이 정아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태호를 끌어들이지 마라. 태호는 네가 적금이라고 속여서 돈을 준 거지. 같이 꾸민 게 아니야. 그건 카메라에 다 찍혀 있어. 정아는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금순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년 눈빛이 아직 안 죽었어. 재판에서 반드시 발악할 거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데뷔하고 있어요. 민재 씨랑 다 준비했어요. 재판이 3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금수는 수진을 통해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줄 수 있느냐?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태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해 볼게. 수진이 다시 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가 증인석에서 진실을 말하면 오빠를 보호할 수 있어. 안 하면 정아가 오빠를 공범으로 끌고 들어갈 거야. 태호는 전화 너머에서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나, 시간 좀 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앞 복도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기자 6명이 카메라를 어깨에 올린 채 법정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금순의 사연을 접한 시민 수십 명이 방청권을 손에 쥔 채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법원 경비원 2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복도 양쪽 끝을 막아섰죠. 수진이 휠체어를 밀어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금수는 휠체어에 등을 곧게 세운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민재가 원고 측 자리에 두꺼운 증거 파일 3권을 내려놓으며 서류 순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피고 인석 쪽 문이 열리자 정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치소 수의복 위에 회색 재킷을 걸친 정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고 정아 옆에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 재혁이 팔짱을 낀 채 판사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 출신으로 형사사건 무죄율이 높기로 소문난 변호사였죠. 정아의 친정어머니가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해약해서 선임료 5천만 원을 마련했다는 소문이 법정 안팎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찰 측이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기, 문서 위조, 재산 빼돌리기, 부동산 사기, 보험 사기 시도까지 5가지 혐의가 차례로 낭독되었고 영수에 대해서는 문서 위조와 사기 공모 2건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재판장이 정아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물었습니다. 정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도 뒤이어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정아 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이 정아에게 징역 10년, 영수에게 징역 4년, 태호에게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혁이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정아의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금순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금순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재혁이 법정 앞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입장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금순 씨는 3년간 하반신 마비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라에서 장애인 지원금을 받았고 병원비 감면 혜택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라 돈을 속여서 받은 것과 같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혁이 종이를 한 장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박금순 씨가 집안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 6대는 법에 어긋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찍은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세우고 재혁 쪽을 돌아보았지만 민재가 수진의 팔을 잡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수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이 떴습니다. 시어머니도 사기꾼인가 라는 글자가 화면 아래 자막으로 깔렸고 재혁의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 재생되었죠. 민재가 호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수진과 수혁을 마주 앉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혁 변호사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민재가 서류 한 장을 집어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애인 등록을 유지한 채 매달 45만 원씩 지원금을 받으신 건 사실이에요. 몸이 나아진 걸 신고하지 않으신 것도 사실이고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는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설치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민재가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 집이라도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민재가 펜을 들어 종이에 두 줄을 그었습니다. 첫째, 지원금은 우리 쪽에서 먼저 돌려드리겠다고 신고합니다. 둘째, 카메라 영상은 어머니가 자기 몸을 지키려고 설치한 거라는 점을 판례로 증명합니다. 수혁이 팔짱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설치할 때 복남 씨가 작성한 동의서가 있습니다. 금순 어머니 이름으로 된 집 등기부등본도 제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 원장님한테 연락해서 어머니 회복 기록 원본을 받아올게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서류로 모였죠. 그런데 진짜 위기는 법정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판이 끝난 그날 저녁 미경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은 정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빠 언니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직접 읽어보셔야 해요. 태호가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미경이 접힌 편지 한 통을 태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태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2억 원이 들어온 걸 알면서 모른 척한 것, 부동산 서류를 넘길 때 도장을 건네준 것, 그 기록이 태호의 휴대폰 문자에 다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말하면 당신도 같이 끌려간다. 미경이 태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혼자 감옥 가면 오빠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태호의 손이 편지를 구기듯 떨렸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태호는 원룸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사업이 망한 뒤 쌓인 빚이 1억 2천만 원이었고 어머니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도 눈을 감은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 화면에 수진의 부재중 전화가 11통 찍혀 있었지만 태호는 화면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원룸을 나와 강남의 한 모텔로 거처를 옮기고 휴대폰의 위치 기능을 껐습니다. 같은 시각 미경은 또 다른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구치소에서 미경에게 전달한 정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혁의 사무실 외장하드에 결정적인 영상 원본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죠. 정아와 영수가 카페에서 위조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을 찍은 원본 파일이었습니다. 미경은 의뢰인을 가장하고 수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핑계로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보안 장치와 내부 구조를 눈에 담았습니다. 미경이 돌아간 뒤 수혁이 사무실 안쪽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다가 미경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수혁은 곧바로 외장하드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미경의 얼굴을 캡처해서 도영 형사에게 보냈습니다. 도영이 사진을 확인하고 수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람 정아 여동생 맞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네요. 내사 들어가겠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여론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에 버린 게 명백한 범죄인데 시어머니의 작은 잘못을 들어 흐리려 한다며 분노했고 다른 쪽에서는 3년이나 장애를 꾸미면서 카메라로 감시한 시어머니도 문제라며 양쪽 다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인이 금순의 자택 주소를 알아내 건물 앞에서 생방송을 켰고 1층 세입자 옥자 할머니가 갑자기 몰려든 카메라에 놀라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수진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 씨, 그 방송하는 사람 고발장 바로 준비해 주세요. 주소를 퍼뜨린 것도 같이요. 수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건물 현관에 임시 잠금 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리인에게 연락했습니다. 2주 뒤 증거 심리가 열린 날 재혁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재혁은 재판부에 증거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카메라 6대의 영상 전부, 위성전화 녹음, 수혁이 카페에서 찍은 영상까지 3종류의 증거를 모두 재판에서 빼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검찰 측 담당 검사가 일어서서 반박했습니다. 집안의 집주인이 자기 보호를 위해 설치한 카메라는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카페 영상은 누구나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인정 여부는 보류합니다. 양측 모두 2주 안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법정을 나서는 금순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금순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금순과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가 사라진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수혁이 강남 일대 모텔을 돌아다니며 태호를 찾고 있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금순이 테이블 위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를 찾으면 내가 직접 만난다. 수진이 금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태호 오빠가 만나줄까요? 금순이 찻잔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안 만나줘도 간다. 엄마가 가면 문이라도 열겠지. 수진이 휴대폰을 들어 수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 수색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넓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 심리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수혁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모텔에 열흘째 묵고 있어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배달 음식만 시키고 있습니다.
수진이 금순에게 태호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금순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상체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간다. 수진이 금순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빠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잖아요. 금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가 도망치는 건 정아가 무서워서가 아니야. 엄마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거다. 내가 직접 가야 해. 수진이 입술을 다물고 일어섰습니다. 수혁이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금수는 수진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은 채 모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층 복도 끝 305 앞에 금순의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수진이야. 어머니 모시고 왔어. 한참 뒤에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문이 손바닥 너비만큼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태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태호의 시선이 금순의 휠체어에 닿자 태호가 문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금순이 휠체어에 앉은 채 태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문 열어라. 엄마 들어간다. 태호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컵라면 용기 5개가 쌓여 있었고 커튼이 닫힌 창문 사이로 빛 한 줄기가 겨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밀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수혁은 복도에 서서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태호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태호의 턱이 가슴에 닿을 듯했죠. 금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가 편지 보낸 거 알고 있다. 태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네가 도장 건네준 것도 2억 들어온 거 모른 척한 것도 엄마는 다 알아. 태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태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빚이 너무 무거워서 정아가 어머니 재산을 정리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고개를 끄덕인 겁니다. 금순이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빚 갚자고 엄마를 섬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냐? 태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섬에 버리는 건 몰랐습니다. 정아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만 했어요. 뉴스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수진이 창문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커튼 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죠. 금순이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돌려 태호 쪽으로 한 뼘 다가갔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다. 태호가 손가락 사이로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네가 본 것, 네가 한 것 있는 그대로 말해라. 그게 네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태호의 손이 얼굴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태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아가 금순이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벌을 받으면 받아라. 네가 한 만큼만 받는 거다. 그게 무서워서 평생 이 방에서 라면만 먹으면서 살 거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죠.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금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법정에 나가면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 겁니까? 금순이 태호의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순이 무릎 위에 주먹을 펴서 태호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용서는 네가 진실을 말한 다음에 생각하마. 태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커튼에서 손을 놓고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 씨,
태호 오빠가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검찰 쪽에 증인 신청 절차 진행해 주세요. 민재가 전화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담당 검사한테 증인 신청서 넣겠습니다. 태호 씨 진술 내용을 미리 한번 정리해야 하니까 내일 오후에 제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수진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내일 여기서 나와. 씻고 밥 먹고 민재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해. 태호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순이 휠체어를 돌려 문 쪽을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금순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라면 그만 먹고 밥 좀 먹어라. 수진이 휠체어를 밀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혁이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금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금순이 수혁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죠. 다음 날 오후 태호가 민재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면도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태호에게 자리를 권하며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호 씨, 지금부터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아 씨가 어머니 재산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꺼낸 시점부터요. 태호가 물컵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제 사업이 부도가 나고 2달쯤 지났을 때 정아가 어머니 건물 하나를 팔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펜으로 날짜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는 말씀드렸습니까?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정아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민재가 펜을 멈추고 태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장은 언제 건네셨습니까? 태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작년 1월입니다. 정아가 서류를 가져왔고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민재가 녹음기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태호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가 서류를 정리하며 수진에게 눈짓을 보냈고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도영 형사가 수혁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경이 수혁 씨 사무실에 다녀간 건으로 내사를 마쳤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확인되어서 미경에 대해 증인 협박과 증거 없애기 시도 혐의로 정식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혁이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수진이 민재에게 바로 연락해 미경 건도 재판에 추가 증거로 넣을 수 있는지 확인했고 민재는 검찰 측에 고충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차 공판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재와 담당 검사가 보충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태호의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진 상태였습니다. 재역 측에서도 보충 의견서를 냈지만 금순 측이 장애인 지원금을 자진 반환하고 수정 신고를 마친 사실이 재판부에 이미 전달되어 있었죠. 공판 전날 밤 금순이 호텔방 옷장에서 3년 전에 숨겨두었던 구두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단화였습니다. 금순이 구두를 수건으로 한번 닦고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수진이 방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구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구두는요? 금순이 구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신으려고. 수진이 금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순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죠. 재판 나흘 전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증인석에 서겠어. 수진은 태호와 만나 증인 신문 준비를 했습니다. 태호가 아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정아가 위임장을 받았다고 말한 것, 자기 계좌에 적금이라며 2억이 입금된 것,
밤에 영수라는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온 것, 어머니가 실종된 뒤 아내의 반응이 이상했던 것. 수진이 태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는 것만 정직하게 말해. 과장하지 마, 축소하지도 마. 정아한테 속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빠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는 길이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진짜 걸을 수 있는 거야? 수진이 잠시 태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3년 전부터 걸을 수 있었어. 태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증인석에 서겠어. 재판 이틀 전 저녁 금수는 집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손목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깊숙한 곳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이날을 위해 보관해둔 운동화였습니다. 금수는 운동화의 먼지를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수진이 방 문 앞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모레가 마지막이야. 금순이 운동화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이 신발 신고 걸어 나갈 거다. 2차 공판 당일 아침, 금순이 호텔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휠체어는 방 한쪽 구석에 접혀 있었고, 금수는 침대 옆에 놓아두었던 검은색 단화를 신었습니다. 3년 만에 신는 구두였습니다. 금순이 거울 속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며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습니다. 수진이 방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금순이 거울 앞에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금순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3년을 앉아 있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수진이 금순의 옆으로 가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금순이 수진의 팔을 잡지 않고 혼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목이 살짝 흔들렸지만 금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걸음, 세 걸음, 금순이 방문까지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금순의 뒤를 따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금순이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울 날이 아니다. 로비에서 수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혁이 금순의 모습을 보자 눈을 한번 크게 떴습니다. 휠체어 없이 두 발로 검은색 단화를 신고 걸어 나오는 금순을 수혁이 말없이 바라보았죠. 수혁이 차 문을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법정에서 다들 놀라겠습니다. 금순이 차에 오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야 할 사람은 딱 한 명이면 된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 12명이 카메라를 들고 양쪽에 늘어서 있었고 방청석은 이미 가득 차서 복도까지 시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금순이 차에서 내려 법원 정문 계단을 한 발씩 올랐습니다. 수진이 한 계단 뒤에서 따라 올랐고 수혁이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박금순 씨 걸으시는 겁니까? 금순이 기자를 쳐다보지 않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금순이 법정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금순이 두 발로 법정 안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고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의 눈이 금순의 발을 보았습니다. 구두를 신고 걸어 들어오는 금순을 정아가 멍하니 바라보았죠. 정아의 입이 반쯤 벌어졌고 정아 옆에 앉은 재혁이 정아의 팔을 잡아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금순이 원고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의자에 앉은 것은 이 법정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민재가 금순 옆에 서류를 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고 2차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이 먼저 보충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금순이 자진 반환한 장애인 지원금 영수증, 강 원장이 작성한 회복경과 의료기록 원본, 카메라 설치 당시 봉남이 작성한 동의서와 금순 명의의 집 단기 서류가 차례로 재판부에 올라갔습니다. 검찰 측 담당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해자 박금순 씨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택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며 장애인 지원금은 이미 전액 반환을 마쳤습니다. 해당 증거는 중대한 범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혁이 일어서서 반박했습니다. 자진 반환은 문제를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3년간 나라를 속인 사람의 증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잠시 정리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자택 내 카메라 영상과 카페 촬영 영상은 증거로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혁의 표정이 굳었고 정아가 재혁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재혁이 정아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죠. 재판장이 증인 출석을 명했습니다. 법정 연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면도를 깨끗이 한 얼굴에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증인석까지 걸어가는 태호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태호가 증인석에 선 뒤 선서를 마쳤습니다. 검찰 측 검사가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정아 씨가 어머니 재산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이 언제입니까? 태호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 가을입니다. 제 사업이 망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정아가 어머니 건물 하나를 팔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것은 사실입니까? 태호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사실입니다. 작년 1월에 정아가 가져온 서류에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정아가 피고인석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고 옆에 앉은 교도관이 정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무인도에 버린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아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겠다고만 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호가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려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제 빚이 무서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순이 태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순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펴졌죠. 재판장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정아,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영수,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증인 한태호에 대해서는 자수 및 양심 선언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정아가 피고인석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아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마이크에 닿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2명이 정아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죠. 정아가 끌려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순은 정아의 시선을 받아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법정문이 열리고 금순이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금순이 법원 정문 계단 위에 서서 멈췄습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박금순 씨,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금순이 계단 아래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다리는 멀쩡합니다. 3년 동안 쉬어서 오히려 튼튼해졌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금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썩은 건 내 다리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었어요. 그거 하나 밝히려고 3년을 앉아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금순이 계단을 한 발씩 내려왔습니다. 수진이 계단 아래에서 금순을 기다리고 있었고 수혁이 수진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금순은 자신의 건물 1층에 무료 식당 간판을 걸었습니다. 금순이 직접 국을 끓이고 밥을 퍼서 동네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식당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빈 선착장에 놓인 빈 휠체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금순이 손으로 쓴 글귀가 한 줄 적혀 있었죠. 여기서는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개업 첫 주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재판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문 밖까지 늘어서 있었고 금수는 아침 6시부터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식당 한쪽에서 반찬을 나르고 수진이 주말마다 와서 설거지를 거들었죠. 매주 토요일이면 태호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금순이 태호에게 밥주걱을 건네며 한마디 했습니다. 밥은 넉넉히 퍼라.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배고픈 사람들이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퍼담았습니다. 태호의 생일날 금순이 미역국 한 그릇을 태호의 배식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태호가 미역국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금수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간 뒤였죠. 수진은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서울에 있는 한 로펌에 들어가 어르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수혁과는 식당 문을 닫은 뒤 같이 걸어 나오는 사이가 되었고 금순이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반찬 하나를 더 싸주었습니다. 선장 만수가 어느 날 생선 한 상자를 보내왔습니다. 상자 안에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배에서 더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어머니. 금순이 그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그날의 특별 메뉴로 내놓았죠. 어느 봄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은 금순이 골목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수진이 금순의 오른쪽에 수혁이 왼쪽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금순이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두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쉬었더니 발이 참 가볍다. 수진이 금순의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금순이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골목길 끝까지 나란히 걸어갔고 식당 안에서는 옥자 할머니가 마지막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3년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한 발짝도 내딛지 않았죠. 며느리의 본색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인도에 버려지고 법정에 서고 세상의 손가락질까지 견뎌낸 끝에 금수는 마침내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발로 향한 곳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미는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금순이 식당 벽에 걸어놓은 그 한 줄이 어쩌면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말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람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남남인데도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금수는 3년이라는 시간과 두 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